안녕하십니까. 공대생이 바라본 실전사주 그 유튜브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개략적인 사주에 대한 용어 해설들을 좀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너무 쉽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다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의 내용을 때로는 깊게, 때로는 하나하나 풀면서 진도를 나갈 작정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강의 스타일은요, 그러니까 뭘 보고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한 10년을 넘게 강의를 했지만 전부 다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그날 즉석적으로 강의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번의 경우는 한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걸 좀 더 해줬으면 좋았는데 이걸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교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교재를 썼고, 오늘부터는요 제가 쓴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교재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좀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오행론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교재는 뭐냐면 이 부분 공대생이 바라본 실전사주 오행론, 이게 지금 상권과 하권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먼저 그 중에서 상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각 권당 강독 수는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면 한 권이 정도가 좀 강의가 다 진행되는 정도로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쉽다고 느끼기도 하고 처음 들어봤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그걸 뭘 기초인데 뭘 하느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 맞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레벨에 따라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로점에서 쓴다면 오행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행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사주를 볼 때 양이라는 부분과 오행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음양과 오행에 쓰는 이론, 단단 용어들은요, 그러니까 요일,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요일하고 똑같습니다. 일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일월은 음양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고요. 화수목금토, 요일 중에서 화수목금토, 이거는 오행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론 그러면 화수목금토 이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음양과 오행이 서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도 있고 뭉쳐져 있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 여기에 이제 천간과 지가 몰려서 요걸 통해서 육친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요걸 분화해서 십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성이라는 개념은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내 관복이 어때요? 남편복이 어때요? 돈복은 어때요? 수명 건강은 어때요? 부모복은 어때요? 이런 것들 논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진행이 돼야 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까지 가는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 속하지만, 그래도 요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일로 가야 이 사주를 통변할 때 무리가 없어집니다. 자, 모든 과정은요 통변을 잘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오늘 먼저 오행론에 대한 것들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행론이요. 오행은 5개의 기운입니다. 자, 오행론이 머리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그 4페이지 머리말을 보면 이제 두 개의 어떤 워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론을 갖다가 접근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이해를 물상론으로 이해했을 때는 다소 위험하다.
키워드를 하나 주고 있고요. 또 길과 흉 관점에서 이해해도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상론이라는 것은 오행을, 목화토금소를 얘를 나무라고 보는 겁니다. 얘를 불이라고 보고, 얘를 흙이라고 보고, 금을 뭐 바위, 얘를 물, 이걸로 보는 것을 물상론이라고 합니다. 물상론이라는 것은 오행을 갖다가 특정 물체에 비유하는데, 이 물체는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물체에 비유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물상론이다, 이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론으로 뭐가 도대체 위험하냐, 생극 이론을 설명할 때 상당히 어려움에 굉장히 난관에 빠집니다. 또한 길흉을 설명할 때도 생과 극을 갖다가 얘는 길하다, 좋다 표현하고 극을 안 좋다 표현한다는 것,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이 물상론에는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주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행론을 물상론과 길흉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책들, 대부분의 강의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발을 한번 잘못 들이면 이로 인해서 5년이나 10년이 지나도록 사주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을 이해를 잘못하면 오해가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 머리말에 쓰기를, 절대로 물상론과 길흉론의 관점에서 오행론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분은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다 설명을 해놓을 겁니다. 만약에 오행론을 갖다가 이러한 관법으로 이해했던 분들이라면 그 이론을 버리는데 한 1년 이상 소요될 거라는 것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이론은 정말 내가 사주를 갖다 해석하는데 방해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론이다라고 다른 이론으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요, 페이지 9번에 한번 그 9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페이지에 보면 이제 개론이 와 있죠. 개론. 그러니까 오행론의 개론입니다. 그 개론은 항상 어떤 그 내용을 상세히 배우기 전에 대충 훑어서 이게 대충 뭐다, 뭐 이 정도를 알아가는 방법론, 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가령 서울시청 위치를 얘기하는데, 대충 뭐 대한민국의 경기도 말고 서울 근처에 있는데, 그 근처에 뭐 대충 보니까 뭐 종로도 가깝고 서울역도 가깝고 뭐 평창도 가깝고, 대충 그 정도 요런 데가 이제 서울시청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개론적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개론적 방법은요, 개론 방법은 그냥 커다란 것들에 대한 먼저 감각을 잡는 거지, 정확한 내가 이걸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각을 잡는다는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령 우리가 스무고개를 한다고 치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맞춰봐 그러면 그건 나는 겁니까, 기는 겁니까, 뭐 이런 것들, 나라는 거,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먹을 수 없는 겁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질문을 하면서 커다란 범위를 넓혀가는 것 정도, 이게 지금 개론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개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행론을 갖다 이해할 때요, 그러니까
아, 주로 이제 천간과 지지와 지장간이 있는데 요것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암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숫자, 그 특정, 그러니까 숫자나 뭐 수학적 의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특정 현상의 암호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행론에 쓰이고 있는 목, 화, 토, 금, 수가 오행이라고 했는데 얘도 특정 뭐 나무, 불 이게 아니라 특정 현상을 지칭하는 암호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책에다 써놨지만 가령 여기서 보면 K나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건요. 그러니까 뭐 가을 하늘 누군가 가을 하늘을 보고 이것의 어떤 굉장히 하늘이 높고 푸르고 맑고 공기도 산뜻하고 내가 가을 하늘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각들 얘네들을 갖다가 나는 K라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했을 때 K는요 알파벳 K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가을 하늘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K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 K라는 걸 봤을 때 문자로서의 K가 아니라 가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떠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이라는 걸 봤을 때요. 얘가 그러니까 한문으로 봐서 나무목 그래서 나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목이 의미하는 현상들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 특정 현상을 특정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암호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목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봄날 아침을 의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목은요. 나무가 아니라 봄날 아침에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의 현상을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다음에 이 화는요. 이게 불이 아니라 여름날 낮에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인 거고요. 토는요. 흙이 아니라 그러니까 늦여름 오후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금은요. 가을날 오후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고요. 수는요. 이게 저녁이고요. 그러니까 수는 겨울날 한밤중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생 있고 극 있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간, 지지, 지장간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이건 좀 놔두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오행론이라는 것의 개념을 갖다 잡을 때 딱 하나. 오행은 목화, 토금, 수를 말한다. 이게. 근데 얘는 특정 자연 현상의 암호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이 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봄날 아침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의미하고요. 화는 여름날 낮에 일어나는 현상들. 토는 늦여름 오후. 금은 가을 저녁. 수는 겨울 밤중, 한밤중에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들을 의미하는 암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오행론을 갖다가 이제 그 우리는 이렇게 말니까 봄날 아침에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나무들이 새로 잎이 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름답게 온산이 꾸며지고 새로운 아침을 계획하고 그날을 시작하고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이 이런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을 생각한다면 목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갖다가 연상하고 그 자연 현상들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얘를 분석해서 이 영향력의 장점은 우리가 직업이나 그 사람의 재능으로 쓰고 단점은 보완하기보다 그냥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을 자기 재능이나 직업으로 쓸 때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참 뭐랄까 성공이 어려워지죠. 이렇게 자 개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행론에서는요 요 모양이다. 또 하나 지금 개론에서 지금 10페이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언급이 있는데요. 역학이란 단어입니다. 자 역학은 뭐냐면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간 변화에 따른 사물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얘가 봄에는 어떤 모습이고 여름에는 어떤 모습이고 가을에는 어떤 모습이고 겨울에는 어떤 모습이고 얘가 1년 후는 어떻고 10년 후는 어떻고 100년 후는 어떻고 이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해가는 나무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물이 한 방울이 있는데 그 물이 온도가 더 올라가면 어떤 모습을 존재하고 내려가면 어떤 모습을 존재하고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압력이 기압이 낮으면 어떤 모습을 존재하는지 즉 시간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존재하는 모양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역학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목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특정 현상을 나타내는 암호가 다른 글자의 영향을 받을 때 어떻게 그 글자를 해석할지를 바라보는 게 바로 역학인 거고 이거는 매년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 10년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변화를 갖다 바라보는 어떤 기본 구도를 역학이라는 틀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다른 거 이제 뭐 반드시 이해해야 될 거 하나 뭐다 오행론은 목화토금수다. 오행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화토금수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조금 더 설명했지만 생의 순서 때문에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라는 거고 우리 요일에서는 화수목금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는 겁니다. 이 요일은 일요일, 월요일, 화수목금, 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행을 나타낼 때는 순서가 목화토금수 이렇게 저는 순서가 좀 바뀐다는 거. 근데 아무튼 오행이 뭐다? 그냥 목화토금수다. 잘 모르겠으면 화수목금토다. 이게 오행이다. 근데 오행은 나무나 뭐 불이나 이런 좀 특정한 자연의 물체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난 자연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행론은요, 여러분들이 성인이라면 따로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성인들이 그러니까 봄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연상을 해보라면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여름날 낮에, 가을날 겨울밤에 잘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것들 얘기하라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렇죠. 우리 성인학습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과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 역학이란 틀과 좀 맞춰주는 작업 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 정도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자명한 이론들입니다. 근데 얘를 마치 굉장히 어려운 이론인 것처럼 한문으로 납땜다 설명하고 포장하고 하니까 이 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이요 얼마나 쉬운 건지 한번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행론을 이해하기 전에 음양과 오행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자 11페이지입니다. 자, 음양이라는 것들이 음양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밝으냐 어둡냐 이렇게 놔두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음양의 기본적인 기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습하다, 뭐 양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수렴하는 기운을 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먹 같은 걸 예를 들면 꽉 쥐는 힘, 얘가 음이라고 하고요. 이 힘을 밖으로 쫙 펼치는 힘, 얘 발산하는 걸 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분수가 있다고 하면 처음 봅시다. 분수가 있는데 이 밑에서 이제 노즐이 있고 여기서 그 펌프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압축 펌프가 있어 물을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이게 물이고요. 이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분수가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발산이란 얘기는 이 노즐에서 나와가지고 위로 쭉 밖으로 뻗는 힘들을 갖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밖으로 펼쳐지는 힘. 얘가 양이라면 이미 힘이 다 돼갖고 이제 막 안쪽으로 미쳐 떨어지는 힘들이 있을 겁니다. 얘는 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은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 개념일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 자연에서도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 나뭇잎이 밖으로 이제 봄에 되어서 나와서 잎이 커지고 점점점 잎이 커지고 화려해지고 넓어지고 광합성이 본격화되는 것, 이게 점점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발산이라고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면서 점점점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최종 겨울에는 잎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 있는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수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산은요, 사방팔방으로 뻗쳐나가려는 힘을 발산이라고 보시고요, 안쪽으로 특정한 포인트를 향해서 몰아드는 힘, 얘를 수렴이라고 보시라는 겁니다. 자, 화를 갖다가 보통은요, 화를 양이라고 놓고요, 수를 음이라고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는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힘입니다.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것에 자연에서 보면 불도 있고요, 태양 빛도 있습니다. 또 열도 있습니다. 이 태양빛, 열, 어떤 불의 모습, 불이 이제 우리 그림을 갖다 장작불을 할 때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해야 되죠. 이런 형태로 그리다 보니까 얘가 마치 이 어떤 불을 갖다가 불화도 있으니까 얘가 불이 화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열, 열, 불처럼 사방팔방으로 밖으로 퍼져나가는 힘을 양의 기운으로 놓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어둠입니다. 또 물질로 보면 물이기도 하고요. 또 휴식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밖으로 퍼져 있는 모든 그 밝은 것을 안으로 깜깜하게 만들고 불 가리고 빛을 갖다 차단하는 이런 모양이죠. 또 물도 놔두면 한 곳에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술에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지금 술하는 걸 비유한 거고요. 휴식이라는 것들도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밤에는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둠이기도 하고 밤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현상을 가진 것, 즉 이런 것들은 수렴의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이라고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과 발산을 음과 양의 대표적인 모양으로 보고요. 요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이론을 좀 적용해서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기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음과 양이 잘할 수 있는 거 뭐 특징들을 좀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자, 음이 어둠이라면 어둠 여기는 밝음입니다. 만약에 음이
개인의 행동적으로 보면 소극적이라면 얘는 적극적인 거지요. 음이 혼자서 생각한다고 치면 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음이 그러니까 안으로 그 어떤 모양으로 보면 안으로 움푹 들어간 모양이라면 얘는 돌출하는 모양이 되죠. 가령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고요. 돌출한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이것도 이제 얘가 사색을 주로 한다면 얘는 적극적인 행동을 주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음이 어떤 후방 산업에 관련된 일을 한다면 얘는 전방 산업에 관련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특성이 여기서 이제 상당히 많은 기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음양의 특성만 바라보면 이걸 좀 상세히 넣어서 저기서 산업까지 구분해 보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사주를 봤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니까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보다 더 많더라. 그러니까 평균은 여긴데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음의 기운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평균이 있고 음의 기운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의 기운이 훨씬 많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여기가 좀 평균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양과 그러니까 이 수평저울의 음과 양을 비교해서 재봤더니 얘는 1번은 음이 양보다 조금 더 무겁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여기서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음과 양 중에서 음의 기운이 강하기는 강하지만 양의 기운도 그렇게 약한 건 아니니, 만약에 가운데가 이렇게 여기 있고요, 이쪽이 음이고 이쪽이 양이라고 쳐보면 음도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그러니까 아마 요 정도면은 음이 좀 많고 요 정도의 레벨에서 있는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으니, 요 음이 약간 많은 요 정도의 이 산업군 정도를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보면요. 자, 요런 것들을 좀 보면은 어떤 거 있냐면, 그냥, 교육 중에서 주로 학원 사업 같은 경우가,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카페를 하는데, 화려한 것이 아니라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것들도 음적인 기운이 있으면서 많은 양적인 운동도 같이 존재하는 모양이 됩니다. 또는 어떤 요런 공간이 어떤 시설 임대사업 같은 경우 중에서 뭐 빨래방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요런 정도의 시설에 속합니다. 이게 지금 요 정도니까, 만약에 음이 여기가 만약 끝까지가 5라고 하면 이 정도 가잖아요. 그럴 때는 거의 활동을 못 합니다. 거의 종교에서 선교처럼, 그러니까 참선하거나 아니면 아예 토굴 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모습이 아예 최음의 모습인 거고요. 최양의 모습은요, 거의 쉼없이 활동하고 떠들어대는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지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음이 요 정도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학원사, 여러 가지 이제 음악 학원을 하거나, 미술 학원을 하거나, 아니면 영어 학원을 하거나, 입시 학원을 하는 거, 아니면 각종 공무원 시험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내가 강사로 있는 것 자체가 음의 영역 속에서 약간 후방산업 보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이 지나치지 않고 약간 음이 요즘 우세한 정도, 요 정도의 산업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이제 인성이 많은지 관성이 많은지 인성 중에서 수인성이 많은지 화인성이 많은지 다 다릅니다만 먼저 음양을 왜 배우는지를 알자는 겁니다. 자, 음양을 왜 배우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는 목적은요. 음과 양의 속성을 놓고 그 사람의 사주를 분석해서 그 사람의 사주가 음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서 아, 요 운에 들어가서 있는 산업군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쪽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쪽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을 정하라는 겁니다. 이걸 정하는 기준은요, 크게 사주를 놓고 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 대운이 같이 들어갑니다. 나는 사주에서는 요 정도인데 대운에 의해서 음이 더 밀려버리면 이 정도까지 물려갈 수도 있고요. 내 사주는 이 정도인데 대운에 의해서 양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역학이라는 거고요. 변화입니다. 이것처럼 양을 보는 것은 특성을 파악해서 내 사주나 대운의 같이 음양 정도를 감안해서 나는 음양이 어느 정도의 산업군에서 내가 이 종사를 하는 것이 나한테 맞는구나, 직업적인 걸 갖다가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음양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1년 내내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1년 내내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음양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런 성격이라면 어떠한 직업이 맞겠다, 이거를 추론한다. 이 전반적인 것을 개론적인 것으로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음과 양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기울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음의 기운이 굉장히 많고, 음의 기운이 굉장히 많고 양의 기운이 되게 작으니까 여기 정도가 되겠어요. 여기 정도가. 이런 경우는요, 거의 하는 게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소극적인 일이고 어둠 속에서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색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 어떤 분은 또 종교나 철학을 하시는 분도 여기에 음기가 많은 경우에 속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걸 가지고 어떤 만약에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아주 깊은 산속이나 외딴 곳에서 캠핑장을 하거나 아니면 모텔을 펜션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굉장히 한적한 곳에서 나만의 어떤 특수 작물이나 아니면 동식물을 키우는 일도 혼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음기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과 교류 없이 혼자서 사색하면서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음기고요. 우리가 쉽게 예를 갖다 음기의 삶을 이야기하려면요,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을 겁니다. TV 프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음기가 굉장히 극단으로 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수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님이나 아니면 수녀, 아니면 스님들 중에서 참선 많이 하고 동안거 하안거 많이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음적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다른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사람과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너와 나 혼자서 생각하는 거, 혼자서 나만의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거, 밝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보다 어둡고 나 혼자 있는 공간 속에서 내 에너지를 내 정신세계로 수렴하는 일은 되게 잘하지만요, 반대 기운 양이 키워하는 거,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한테 마케팅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생산을처럼 하고 협력을 하면서 일을 만드는 것처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 직업을 가져가야 되는 일들,
또는 적극적인 행동이나 전방 산업에 있는 거예요. 생산, 영업, 마케팅, 물류, 이렇게 광고 이런 것들처럼 실제 생산과 활동에 관련된 이런 산업에서는요, 이 음기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데 취업을 해도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이 음양은 굉장히 중요한 관법 중에 하나고요. 음양을 글자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천간 12글자, 진짜 천간 10글자, 죄송합니다.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의 음양을 각각에 대해서 얘는 어느 정도에 남아있는지 파악해야 되고요. 이것이 다른 것과 합을 할 때 음양이 변하는 것, 충이나 형이나 원진이나 공망됐을 때 음양이 변하는 것 정도도 약간의 변화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야 직업과 연결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굉장히 처음 들으니까 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곧 여러 번 반복해서 적어도 수백 번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툭툭툭 이런 이론이나 개념을 던져놓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음양을 놓고 그럼 오행은 어떤 모습이냐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밸런스가 맞는 사람들은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 교육 사업을 한다 그래도 이 대운이 사주에서는 음과 양이 맞는데 대운에서 음으로 좀 흘러간다면 과목이나 어떤 내가 사건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외진 곳에서 놓거나 아니면 고전적인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 대운이 양기로 나올 때는 뭐 AI나 컴퓨터처럼 새롭게 유행이 굉장히 있는 하이테크나 아니면 웹 디자인이나 각종 프로그램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람의 그 시각적인 디자인을 감각을 좋게 만드는 이런 쪽의 과목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학원 자체를 양기가 있는 화려한 거, 번화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한테 광고 마케팅을 뿌려서 대량적으로 교육하는 것, 이것도 방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사주에 음기가 많은지 양기가 많은지, 대우는 지금 어디를 거느냐에 따라서 같은 학원 사업을 해도 가르쳐야 되는 과목과 그 학원의 위치, 그리고 그 학원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마케팅 내용 등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주를 배워서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 또는 우리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납득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내 아이는 지금 음기가 굉장히 강한데 이 아이한테 양기가 강한 언론, 방송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죠. 자꾸 내가 키우려고 한다고 치면 이 아이는 성공하기 되게 힘들겠죠. 음기가 굉장히 강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아이는 자꾸 아이돌로 키우려고 그러고 연예인으로 키우려고 그러고 배우로 키우려고 하면 아이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반면 내 아이가 양기는 엄청 많은데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라고 자꾸 강요하면서 좋은 대학 가라, MBA에서 교수 되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의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아이는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안 되면 땡깡을 부리다가 안 되면 집을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몸이 아파집니다. 적어도 내가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면, 또 내 가족이 잘 되길 바란다면 적어도 그 사람이 양기가 많은지 음기가 많은지 정도는 아시고, 양기가 많은 곳에 선택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면 돼. 음기가 많은 사람이 음기가 많은 쪽에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면 그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 하더라도요, 아주 인생의 커다란 실패, 좌절, 낙오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인생에서 30, 40대, 50대쯤 되면 엄청난 커다란 차이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음양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그 음양에 100단계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1, 2단계 정도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음양과 오행을 조금씩 설명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각도에서 다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게 되겠죠. 자, 지금 하는 건요. 11페이지 음양과 오행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양은 이렇게 좀 크게 나눌 수가 있겠구나. 큰 성질을 보면. 근데 음양과 오행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양과 오행은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양을 일단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순환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음양을 파악하는 겁니다. 순환 주기는 왜 파악하냐면요, 이걸 알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주입니다. 사주 예측 기능입니다. 자, 순환주기 예를 들면 봄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봄도 초봄이 있고 완전한 봄이 있고 늦봄이 있을 겁니다. 초봄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이때 뭐 이렇게 진달래가 핀다라고 알고 있으면 10년 후에도 초봄에는 진달래가 필 것이고 100년 후에도 초봄에는 진달래가 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년 후에도 필 것이고 5년 후에도 필 것이고, 그러니까 특정 주기가 있는 그 주기를 파악하고 있으면 그 주기에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이거를 통해서 사람의 일을 예측시키는 사람의 미래 일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사주 예측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순환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음양이고, 오행은 뭐냐면 음양을 음과 양 두 단계로 나누는 순환 주기는 음양론이 되는 거고요. 오행을 하나의 순환을 5단계로 나누면 오행론이 되는 겁니다. 즉 음양이든 오행이든 내용은 뭐냐면 특정한 일이 순환 주기를 파악해서 다음 순환 주기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한 것. 이런 걸 통해서 사주 예측 기능을 하고, 이런 예측 기능은요, 그러니까 사주의 다양한 예측 기능 중에서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책에서 나타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 순환 주기를 볼 때 몇 가지 예를 들었지, 책에는 좀 드러났습니다. 먼저 숨쉬기를 갖다가 숨쉬기를 음양과 오행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양은 발산하는 거니까 숨을 쉴 때 숨을 내뱉는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수렴하는 거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은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그러니까 한 번 내뱉고 들이마시는 걸 한 사이클로 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도 똑같이 내뱉고 들이마시고 반복되겠죠. 하나의 사이클만 있으면 제가 10년 후에도 얘는 내뱉고 들이마시는구나, 내뱉고 들이마시는구나, 내뱉고 들이마시는 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루어졌을 때 얘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는요, 순환 주기가 있습니다. 순환 주기가 반복되면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숨 쉴 때 날숨은 양입니다. 들숨은 음입니다. 얘를 오행으로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오행은 그러니까 날숨에도요, 날숨을 2단계로 놓고
들숨을 두 단계로 구분하고 가운데 날숨에서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단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 두 개, 하나, 두 개, 다섯 단계 나누는 거죠. 이 순서를 목화 토금수로 나누자는 겁니다. 이게 금수예요. 그러니까 날숨 중에서 처음에 숨을 쭉 내뱉을 때 처음에 나오는 숨과 마지막쯤에 나오는 숨, 그러니까 만약에 숨을 쭉 내뱉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놀이가 이렇게 쭉 뻗었다가 이렇게 말렸다가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다시 뭉쳐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숨을 이렇게 불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숨을 불면 쭉 늘어났다가 숨을 딱 멈추면 이게 다시 쭉 멈춰지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게 좀 있다가 날숨을 쭉 내쉬면 얘가 얘가 지금 날숨이 이게 쭉 나갈 겁니다. 이 날숨의 양이라고 보면 처음에 있는 날숨의 양을 목 정도로 놓는 거고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막 확 밖으로 퍼지려는 숨 정도로 화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멈추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죠. 요 터닝 포인트가 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만큼 왔을 때 이걸 금이라고 놓고 마지막까지 왔을 때를 수라고 놓는 겁니다. 수가 끝나면 다시 여기 목 단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목화 토금 수라는 것을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는 것도 음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오행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거 한두 개 더 해보겠습니다. 자, 낮과 밤과 낮의 교차 같은 것도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는 지금 24시간을 기준으로 어떤 지구상에 내가 여기 있고요. 태양이 쭉 떠서 태양이 지나가지는 모습으로 이 시간을 정합니다. 이때 이제 이쪽에서 동쪽에서 뜨기 시작하면서 제일 위에 있는 거 태양이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 갖다가 정오 해갖고 12시 30분으로 놓죠. 여기는 자시라고 정으로 나서 00시 12시 30분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시차가 30분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기준점이 동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서 다시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봐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24시간이 걸리고 요 지점에서도 한 바퀴 다시 돌아오는데 24시간이 걸리는 걸 하나의 일의 주기라고 봅니다. 일의 주기. 그러면 우리 이 일의 주기만 알면 몇 시에는 태양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밝겠구나 어둡겠구나. 지금 여기쯤에 있으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밝아지겠구나. 여기쯤에 있으면 지금은 밝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어두워지겠구나. 여기쯤에 있으면 태양이 곧 없어지겠구나. 여기쯤에 있으면 점점 밤이 깊어졌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태양이 뜨기 시작했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얘를 아예 그냥 이렇게 음양으로 따져서 밝은 기운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쪽은 밤의 기운이고 이쪽은 낮의 기운이니까 이 태양이 이 지평선에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안 보이는 시간 여기가 지금 일출이고요. 일몰이 됐을 때 이 일몰부터 일출 전까지를 얘를 음으로 놓을 수 있고요. 해가 뜨고 해가 질기 전까지는 낮 얘를 양으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대 음과 양인데 이 음과 양도 5단계로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가령 해가 처음으로 뜨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아름다운 색을 갖춘 요 정도를 목 정도로 놓고 해가 엄청 뜨기 시작해서 사방이 굉장히 밝아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그 정도를 요 정도를 갖다가 화 정도로 놓자는 겁니다. 만약에 해는 계속 떠 있고 날씨도 추운 날씨도 계속 따뜻해져 있는데 점점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뜨거운 기운이 유지되고 밝은 기운이 유지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밝은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사라져가는 것 요걸 토라고 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가 이제 있다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밤이 깊어진 저녁까지 가는 거 얘를 금으로 놓자는 거고요. 이 밤에서 여기까지를 수라고 놓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요 기운도 해 뜨기 전도 목부터 놓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라는 이 24시간을
목화 토금술한 오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특정 순환 주기를 갖는 것은 그것을 음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오행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음양과 오행을 갖다가 천간과 지지에 대비해서 서로 교차시키면 육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까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